이런 여소야대 국회에서 지금 뭐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많이 걸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이번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다 입법화를 해야 되는, 또 정부에서 이야기한 국정개혁 100대 과제인가요? 그런 부분도 입법화를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과연 이런 국회 상황에서 그렇게 가능할 건가, 얼마만큼 가능할지 이런 부분도 참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들 보시는지. 예, 제가 그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김명수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제 되게 통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얘기했는데요. 이게 왜 지금 초점이 되고 있는가? 인사야 수없이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장 정도면은 3부의 대표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1차적으로는 두 개를 좀 고려해야 된다. 하나는 탄핵 이후에 들어선 정부라는 점입니다. 그럼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했는데, 그 탄핵의 그 분위기를 역시 정부가 지금 여전히 혹시 탄핵의 주체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나머지를 탄핵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살아있다. 반면에 입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는 국회에는 여소야대에다가 다당 체제에다가 과거에 이제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 체제가 그대로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임하고 있는 자세는 전혀 상황에 맞지 않게 지금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1일 날 당선 바로 직후에 취임하러 가는 날 정우택 원내대표를 방문한다든가 해가지고, 무엇보다도 여당, 야당들과 협치를 잘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박수현 대변인도 임명 일성으로 여야당 대변인의 목소리를 국민의 목소리로 듣겠다라고 했었는데, 이후의 과정은 그렇게 진행이 안 됐어요.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인사 문제, 중요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됐다.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어떻게 서로 협치를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적폐 세력이라고 던지면서 협치를 요구할 수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을 향해서는 완전히 뭐 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가 막다른 골목에서는 서로 협상의 카드를 내밀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을 것인데, 대정치한 축을 이루는 쪽에 대해서는 임하는 자세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말로 표방한 것 빼놓고는 좀 이룬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있나. 물론 또 그런 얘기하면 이제 4개월밖에 안 된 정부한테 뭘 기대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사 문제에 목매고 있다. 이어지는 그러면은 국정감사 기간 걸쳐 있고 하는데, 나머지 뭐 할 건가라고 보자면 1차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했던 초심을 한번 더듬어 필요가 있다.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그러지 못했다. 좀 그 점을 특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도 청와대 못지않게 추미애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제 문 대통령이 세계 시민상을 받을 때 그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이 됐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한테 바친다라고 말을 한 부분이에요. 참, 촛불 안 들은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태극기도 안 들었지만 촛불도 안 들었는데, 그러면 나는 시민도 아니고 국민도 아닌가?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굳이 그 말을 거기서 했어야 되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 정권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쇼는 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배제함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소야대 국회를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는 부분이 저는 얼마나 갈 거냐. 또 특히 지금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랜드부터 카이까지요. 그러면서 국회에서 의원과 총리가 MB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최경환, 홍준표까지,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검찰이 조용히 하고 또 정부나 여당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하고 이러는데, 국회에서 서로 문답을 하면서 야당 의원들 앞에서 이러는 거는 처음 봤어요. 오늘은 또 원유철이가 걸렸더만요. 그래서 권성동부터 이정현, 원유철, 염동열, 지금 뭐 쭉 남경필 뭐 이리 가는데, 근데 이런 어떤 방식의 국회 운영이
나중에는 파국적으로 끝나게 될 때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권이 완전히 코너에 몰리는 방식,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방식을 선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 정권이요, 미워하면서 제가 볼 땐 소수 운영이나 그 다음에 야당 무시나 이런 부분을 보면 박 정권하고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간다. 어느 날 지지율이 떨어지면 완전히 고립이 될 거고 내부에서도 열린 우리당처럼 배반자들이 속출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 인준 앞두고서 쭉 전개됐던 전국 상황을 보면은 이 인준 문제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진짜 온통 나라가 비상에 걸려야 하는 그러니까 김 후보자의 문제가 너무 이 과잉 정치화됐다는 그런 제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사실 인물 자체는 과거에 비하면은 뭐 이렇게 특별히 진짜 뭐 논란거리가 이제 부상이 될 그런 인물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완전히 그 전국에 일단 고비처럼 돼버린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건데, 저는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글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선 이후에 어떤 그 협치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좀 이제 소홀히 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온통 지금 야당들은 단지 인사 문제 하나로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그 판단들, 불신들 이런 것과 이제 맞물리면서 결국 이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일들이 하는 것마다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는 건데, 이게 참 앞으로 지금 같은 기반 이런 속에서 환경 속에서 앞으로 뭐 인사 문제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국정이 과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사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 보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다. 여야를 떠나서 이런 이제 우려가 이제 뭐 크게 듭니다. 그래서 문정부는 문정부대로 가능한 대로 이제는 조금 정말 자기들끼리 뭐를 하겠다는, 자기들끼리만 뭐를 해낼 수 있다는 정말 그 좀 초보적인 이런 리더십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정말 그 통큰 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정치력을 보일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분위기에도 집권 이후 보면은 뭔가 좀 고도의 정치적인 그 정치력을 발휘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모습 같은 건 별로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문 대통령 이외에 좀 청와대의 어떤 진용 같은 것도 사실은 그만한 좀 통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제 들고, 그리고 또 야당들은 야당들대로 참 이게 국민들 보기에 답답한 것 같아요. 애를 먹이는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인사 문제는 자유투표라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 방식이면은 뭐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거는 굳이 당론으로 구속하지 않고.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전국에 일단 고비가 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파장이 미치는 사안에서까지 자유투표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 하는. 그러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제3야당으로서 리딩 파티를 또 한때 이제 표방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같이 안개 속에 갇혀진 상황에서는 차라리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해서 뭔가 좀 국민들 보기에 좀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좀 보이는 안개를 걷어내고, 이런 게 때로는 또 좀 국민들이 원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너무 이게 정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내내 계속되고 전국 전체는 온통 이거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길어지니까는 이 국민들로서는 참 이 광경 자체가 정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가 아주 답답한 피로증을 느끼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이번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차라리 당의 입장을 좀 분명히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좀 국민들한테 높여주는 거, 이것이 조금 더 속 시원한 그런 이제 선택 아니었나 좀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이런 걸 나는 느꼈어요. 인사청문회 자체만 놓고 보자면 제가 보니까 상당히 뭐 아주 괜찮은 평가를 할 만한 후보자더라고요. 물론 성향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물론 자유한국당 등은 그동안에 우리법연구회 등으로부터 해가지고 활동했던 것을 비롯해서 혹시 이제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법원의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대법원장이 좌파 중심으로 해서 정부 법원을 우리 사법부를 주도할 거 아니냐 걱정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후보자를 내정 참거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명확한 근거를 이른바 뭐 10기수 이상을 뛰어넘는 사람을 천거를 했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굉장히 뭐 상쾌한 뭔가 좀 이유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예컨대 과거에 김두관을 군수 출신을 행자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정에 대한 국민적인 뭔가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담으면서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는 그냥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 자체로 놓고는 좋은 평가인데 왜 그렇게 상당히 그 경력 등을 붙여봤을 때 뭐 이렇게 도약을 했다 할 정도로 청구했는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코드 인사 이런 지적이 나오고 그랬지 않는가. 그 점 좀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요건 이제 조금 딴 얘기인데 전반적으로 이 환경이 이렇게까지 좀 어려워진 게 문재인 정부 그 인사 라인에도 일단의 책임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에 관해서 좀 상당히 깊은 불신, 좀 이런 게 또 환경적으로 좀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인사 문제에 관해서 자꾸 제동을 걸려는 야당들의 어떤 심리를 좀 이렇게 자꾸 발동을 시키는 이런 게 있는 거로 보이는데 계속 집권이 오고 여러 가지 인사 논란 지금 최근에는 이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강행을 해놓고 이제 사퇴 오고 무릅쓰고 강행을 했는데 임명을 정작 지금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철학하고는 맞지 않는 국방장관이 들어섰다. 오히려 지금 청와대가 곤혹스러워하게 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전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인사 문제, 부실 검증 논란이 있었는데도 그런 거에 관해서 누구도 한 번도 책임 있는 얘기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거, 이런 게 전반적인 인사 문제에 관한 불신, 이런 게 또 의무로 양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생각이 좀 듭니다. 문재인 정부하고 뭐 노선이라든가 방향이 맞지 않는 장관의 임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특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기도 해요. 보니까 또 송영무 지난번에 엄중주의 조치 경고 받은 이후에도 또 사석에 했다는 얘기가 오늘 아침에 좀 보도가 되고 있던데 참수작전 관련해서 문정인이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참수 얘기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저쪽이 상대하겠느냐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비교하는 그런 사람이 무슨 특보냐는 얘기를 또 있다는데 그런 얘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송영무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근데 그 점 또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그 인사에 대한 정부 여당 내지는 청와대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도 지적이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협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노력을 했느냐 이런 문제도 짚어져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냐는 데 대한 그 고심과 어떤 그런 이 방안을 찾아야 된다. 다 맞는 이야기라고 보는데, 한편으로 보면 김희수 헌재 소장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너무 이념 내지는 색깔 공세를 반복한다, 그런 점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신교 보수 개신교가 나서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하겠다는 식의 어떤 그런 걸 공공연하게 문자 뭐 이런 걸 하면서 하는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용인돼서 될 건가,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그거에 편성하는 자유한국당의 문제 이런 것도 좀 짚어져야 된다. 좀 이 도를 넘어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런 배타적인 입장은 당연히 우리 사회적으로 뭔가 교정하는 방향을 우리가 언론 역할을 해줘야겠지만은 저는 그것을 불러오고 있는 것도 역시 상대를 완전히 적폐로 간주하는 그런 입장이 흑백 논리로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그런 것을 불러오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과한 얘기인가 모르겠는데요. 지난 한 100일간에 거쳤던 문재인 정부의 환호가 자칫하면은 박근혜 시기에 후보 시절의 환호가 집권하고 나서 확 뒤바뀌어 버렸던 것처럼 그 전에 우려했던 것을 집권하고 나서 완전히 많이 씻어주는 느낌이었는데 100일 지나고 나서 혹시 문재인 정부가에 대해서 우려했던 바가 재현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후보 시절이 혹시 문재인 정부의 100일 시절이 돼버리면 어떠냐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솔직히 지금 뭐 이념 때문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이 이념 때문에 낙마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국민의당에 대한 설득 노력이나 포용 노력이나 그런 게 부족했지요. 이건 정권이나 여당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 야당을 보고 노력하라 말은 좀 저는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 정권에 대한 야당의 어떤 반발이나 인사 반발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어떤 과거의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 때에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볼 때 별로 강도가 높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올라온 인물들의 지금 어떤 이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상식적인 수준 정도의 낙마를 크게 많이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도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 정권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통과시켜 줘야 된다는 듯이 여론을 형성해 놨기 때문에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역대 정권에서 어느 정권이건 이 정도 낙마 안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서로 이 걸러를 견제 장치를 야당이 가지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정권이 이제 남은 부분에서 여소야대 부분에서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임하느냐, 안 그러면 강제적으로 정계 개편을 하겠다는 거냐, 이런 부분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지금 이 안보 문제나 이런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어질러 놨지요. 이 속에서 누군가 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정작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이 관성적으로 그냥 설득하는, 임박해서 설득하는 식으로, 이 땜박질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가장 큰 의미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희수 후보자 때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념 문제를 제기를 했었죠. 사실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여전히 그 진보에 대한 문제, 진보면은 안 된다는 그 이념적인 문제, 이거를 계속 뭐 집중적으로 이제 제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도 사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에 이제 보수 편중으로 했던 문제, 보수 편향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면은 좀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도 뭐 이거는 뭐 진보라서 안 된다는 이유는 좀 그 사유 자체가 좀 이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인데, 저는 아까 그 이주환님도 얘기했지만은 그 최근 들어서 그 이제 그 기독교 쪽에서 자꾸 이제 부적격 사유로 정치권에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그거 가운데 하나가 지금 동성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관한 이제 뭐 견해, 개인적인 견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인사의 부적격 사유로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정치권이 그로부터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고 그러고 있는데, 전 상당히 우리 사회를 좀 뒤로 돌리는 좀 그런 현상 아닌가 좀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사회 내에서의 그 소수자의 문제로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이제 포용을 하면서 인식을 해온 그런 변화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진행이 쭉 돼 왔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다시 그거를 터부시하는, 그거에 관한 어떤 개인적인 견해 같은 것조차도 이제 터부시하는 이런 움직임이 상당한 영향력을 정치권에 이제 발휘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뭔가 좀 우리 사회에 그가 추구해 좀 발전돼 왔었던 여러 가지 다양성, 또 소수자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 이런 거를 좀 역류시키는 이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돼서, 저는 정치권이 좀 그 각 정당이나 그 정치인들이 좀 그거를 좀 잘 좀 새겨서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회 그 대정부 질의를 쭉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그때 그 대정부 질의 스타가 누구냐 이런 부분에서 이 스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낙연 총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 그 이낙연 총리가 본래 또 이 합리적인 신사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어떤 이 할 말은 다 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아주 좋은 이 평들이 나오던데, 이낙연 총리가 어떤 우리가 그 전에도 이야기하고 대선 기간 때도 이야기 나왔던 과연 책임 총리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점이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언론에서 나타나는 거라든지 본인의 이야기 부분에서도 뭔가 이렇게 구색은 맞추려고 하는데 책임 총리의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제 되고 있지는 못하다는 이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의 역할을 좀 높여주는 차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청와대 인사가 아까 외교안보 라인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대체로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선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를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실제로 이 참여정부 2기라 이야기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가 또 다른 어떤 참여정부를 뛰어넘는 이런 부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상당히 거기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과연 청와대가 지금 현재 외교 안보라인뿐만 아니라 인사 부분에서도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렇게 책임윤리, 책임 정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뭔가 전 정권하고는 다른 모습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정말 객관적인 어떤 자기들이 착오와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정말 말한 대로 촛불 민심에 의해서 성립된 문재인 정부라면은 좀 그런 책임 정치 모습에 좀 철저한 모습, 이렇게 국민들과 소통하고 여러 가지 청와대가 보여준 건 아마 사람들이 전부 다 야외에서 커피잔 들고 이렇게 한담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상당히 자유분방하다. 이게 뭔가 비권위주의적이다. 이런 어떤 호평을 받았지만 결국 청와대는 실력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한 여러 가지 인사며 정책이며 한 부분들이 어쨌든 실패로 귀결이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실망을 주고 있다 봅니다. 예, 지금 정기국회가 아직 진행 중이고 아마 추석 지나고 국정감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시작이 되면 10월 말까지 이어지고 그 뒤에는 다시 또 이제 도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상황이 또 긴박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국회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저는 국회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아까 국민의당의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당에서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지적을 하는데 그 관련 얘기를 투표 직전에 박지원 의원도 얘기를 했던데요. 그 이유는 뭐였느냐? 되게 지금 야당이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정부에게 압박을 할 수 있는 특히 제3당인 국민의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정도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조금 넘어가자는 아마 그런 식의 좀 냄새를 풍기는 것 같은데요. 이후에 과연 뭔가 다 걸렸을 때 지금 다 걸려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새롭게 뭔가 국민들 앞에 던져줬던 비정규직 문제도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증세 관련 문제도 걸려 있고 어느 것 하나 쟁점이 안 되는 부분이 없는데 과연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들자면 저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정기국회가 흔히 야당의 무대라고 하는 게 국정감사를 두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또 엇박자를 낼 거다. 왜 엇박자를 내느냐? 야당은 당연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했던 얘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인사 문제 관련해서도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사 추천 실명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천 누가 했다고 밝힌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영진 문제라든가 낭만 박성진 문제라든가 충분히 근거를 대고 국민들 앞에 사과할 만도 한데 인사 추천 실명제를 어디가 버렸어요? 이런 정도 상황이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야당의 공세는 굉장히 많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대신 여당은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국정감사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전 정부 때 있었던 일에 대한 국정조사 차원이 되지 않겠나 해서 서로 간에 난장판이 되면서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은 지나갈 것이다. 그럼 그게 어디에 미치느냐? 이후에 지금 남은 입법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성과를 아주 좀 거두기가 어려운 이번에 첫 번째 정기국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기국회를 열면서 검찰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청와대하고 짜고 하겠지만은 우리는 그냥 하다 보니까 나왔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역대 정권 다 그래 했다 봅니다. 그런데 국회 석상에서 여당 의원이 나서서 총리하고 수사하라 주고받는 이런 부분은요. 이건 저는 한마디로 공포정치이자 한마디로 표적정치, 정말 노골적인 사정정치고, 그리고 이제 공수처까지 내버렸어요. 자, 야당 의원들이 슬슬 하나 둘씩 걸려들고 여당 의원도 이제 섞어서 하나 둘 이렇게 걸 겁니다. 이런 부분 하에서 이 지금 국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원만하게 끝난다. 저는 뭐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굉장히 시끄럽게 흘러갈 거라고 봐요. 그래도 또 해가 되면 뭐 타협이 되어서 통과하고 뭐 예산이고 법안이고 갈 거고 하겠지만은 정기국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칼을 들이밀었는데 제가 볼 때 뭐 장단점이 많지만은 이 테크니션이라고 봅니다. 이 기술적으로는 박근혜 정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역대 정치인 중에서 가장 기술이 뛰어나다 봐요. 그러면 이명박 정부에서 내가 볼 때는 반격을 상당히 할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굳이 정기국회를 처음 취임해서 맞으면서 이렇게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 국회의원들을 줄을 세워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도대체 의도가 뭐냐? 그냥 조용히 검찰 맡겨서 부패한 사람이 나오는 대로 한 명씩 처리하면 되지 노골적으로 국회에서 선언하고 가는 이유는 뭐냐? 저는 굉장히 단수가 낮은 차원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당분간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을 맞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좀 예상이 이제 듭니다. 좀 내후외환이라고 그럴까 지금 밖에서는 밖에서대로 아까 우리 쪽 얘기한 것처럼 한반도 위기 상황 이거에 관해서 어떤 해법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금 상황을 맞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제 정기국회를 맞으면서 전망 자체가 대단히 좀 이제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좀 이제 예고됐었던 상황인데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이 시점까지 이제 와서 또 이제 인준 문제 계속 거치고 정기국회 맞닥뜨리면서 아 이거구나 하는 이제 눈앞에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야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거를 뒤늦게 이제 깨닫는 이런 모습으로 좀 비춰지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연 국회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필요로 한 절실한 여러 가지 그 입법들이 얼마만큼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지가 대단히 유동적인 이제 상황이어서 저는 그런 문제도 결국은 이 정기국회 이후에 그 기간하고 이제 맞물리게 될 텐데 결국 지금 야당들이 또 생각하는 뭐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뭐 개헌과 관련된 논의라든가 좀 이런 여러 가지 그 큰 틀의 의제들하고 맞물리면서 어떤 호혜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좀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 분위기나 환경 조정 면에서 그런 생각도 이제 하나 이제 들고요. 물론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사실 그동안 이제 지지율을 이제 무기로 삼아서 그거를 상당히 믿으면서 높은 지지율이 있으니까 야당이 아무리 발목 잡아도 돌파할 수 있다. 이거에 이제 너무 이제 의존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조금씩 이제 하락되는 추세로 간다고 했을 때 그게 여의치 않게 나왔을 때 그때 야당이 협조 안 했을 때 어떻게 이제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 이게 좀 이제 예상이 이제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또 지리멸멸한 상황이어서 야당들이 또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좀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 지지가 그렇다고 해서 야당들한테 가겠느냐? 이거는 또 이제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판단은 이제 드는데 아무튼 지금 그렇다 보면은 정말 어느 곳이 어떤 안정적인 구심이 되기 어려운 전반적인 어떤 그 나라 국정의 어떤 안정성이 흐트러지는 상당히 좀 전반적인 표류의 어떤 현상 이런 게 또 우려가 되는 시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보에 대한 어떤 그 야당에서는 정확하게 정조준해서 어떤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나갈 것이고, 또 여당 측에서는 어떤 적폐청산의 어떤 그 부분 속에서 일정 정도 국정감사가 뭐 벌어지지 않을까. 지난번에 그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전 정권의 문건이 지금 국가기록원에 가 있는데, 그게 이 언제든지 그 의원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식으로 분류를 했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함께 그 100대 가제 문재인 정부의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 법안으로서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뭐 그래서 정기국회란 이 부분들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실력을 가늠할 수 있던 그게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여소야대의 이 국회를 어쨌든 간 함께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국정 운영의 양축이죠. 예, 그랬을 때 좀 큰 틀에서의 국회 운영 전략적인 어떤 모색,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이제 개혁연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뭐 그게 고위 당직자들이 이야기하던데, 좀 국민의당하고라도 좀 안정적인 연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 제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여간에 이번에 그 정기국회를 통해서 평가받고 그것이 5년을 간다는 마인드로 이 특히 여당 그 지도부 차원에서 이 여소야대의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 대국회 전략, 그 국회의 어떤 새로운 어떤 연대의 틀 형성,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봅니다. 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 국회를 어떻게 끌어갈 건지, 또 이번 국회에서 또 어떤 얼마만큼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러 가지 뭐 입법이라든가 예산 문제 같은 게 다뤄질지 주목이 됩니다. 지금 아마 그 안보 정국이 지속이 되고 또 인사 문제 등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고 지속적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한편으로는 이 국민의당이 상당히 뭐 캐스팅 보트로서 역할을 하고 국회 결정권을 했다고 하는데, 그 반사 이익은 거꾸로 자유한국당 쪽에 많이 수혜가 가는 것 같아요. 하고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은 답보 상태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어떤 약간 보수의 재결집 어떤 그런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그 이야기부터 좀 하죠. 여론조사 관련 제가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론조사가 다 그렇지만은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은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나머지는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조그만 차이에 따라서도 여론조사 분위기는 확 바뀔 수 있다. 이게 모든 국민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면은 확 바뀌지 않는 것이죠. 조금씩 바뀌는 것인데, 조금 분위기가 바뀌면은 그동안에 응답하지 않은 쪽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면 확 바뀔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우호적인 집단들이 많이 답에 응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반사이익이 자유한국당을 등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그쪽을만 간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응답자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호의적인 쪽이 많이 응답을 하고 있다. 그 점에서는 만약에 답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 국민의당 쪽으로 상당히 갈 소지가 있다. 현재는 국민의당과 민주당과의 지지층이 상당히 중복이 되어 있는데, 국민의당과 민주당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을 지지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지지하는 쪽들은 민주당하고 쏠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에서 초기에 당연히 국민의당 지지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 지지율 낮은 부분이 근래 국민의당의 행보에 대한 실망이라든가 대선 패배의 효과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그쪽을 흡수당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런 걸 등등을 감안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너무 일반적인 지지율에 대한 높은 지지로 인식한다거나 아니면 야당의 약세를 가지고 호의적인 환경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문재인 정부 주변에서 뭔가 한 자리 해보겠다는 사람은
지금 국면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지방선거까지 밀어붙이겠다. 그러면은 그때가 승부를 보겠다라는 것인데 지방선거에 다 이겨봐야 뭐합니까? 중앙정부에서 할 일을 못하고 지나가면 그 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조금 뭔가 계도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정권이 미국의 뭐 트럼프나 아베나 마크롱이나 한 달 만에 10% 더 떨어지면 지지율이 급락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한 달 전에 진백일 쇼를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때 80% 초, 70%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60% 중반, 63%까지도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보면 정권이 그간에 뭔 일이 있었느냐, 크게 무슨 실적이 있었느냐, 제가 볼 때 크게 실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보 문제에 의해서 지금 멍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대안이나 방법이 없고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문제에 대한 관성이 이 턴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문제에서 적어도 문재인 정권을 박근혜 정권의 환멸을 느껴서 문재인 정권으로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고 여기에 참여한 중도나 일부 우파 또 일부 좀 합리적인 좌파 이런 사람들까지도 단계적으로 지금 지지가 철회돼 가고 있는 상황이 있다 봅니다. 그러면 문 정권이 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 정말로 혁명적인 어떤 개혁 조치를 던질 만한 카드가 남아 있는가? 취임 100일간에 너무 다 써버렸어요. 내가 볼 때 한 두어 달에 한 건씩 아끼면서 써야 되는데 다 지금 써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 쓴 것이 지금 그 자체도 뭐 이 문재인 케어처럼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또 분란 소지들이 다 남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야당이, 저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만 야당이 방향을 매우 잘못 잡고 있고 야당은 안보 하나 가지고 엮어야 되는데 전선을 야당도 너무 벌려버렸어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나 또 친박과 비박 사이의 싸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야당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문 정권이 그나마 내려가는 속도가 서서히 내려갈 거라고 보는데 전 정기국회가 끝나면 50%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 속도라면요. 문재인 대통령을 이 뭐라고 할까 투표율을 고려 안 하고 보면 100명 중에 32명만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지요. 지난 대선에서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지지자를 향해서 수렴해 갈 건데 나중에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때는 지지율이 높을 때는 지지율이 높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말을 할 거냐.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요. 합리적인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 봅니다. 그 민주당 대통령 지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 지금 야당이 저는 어쨌든 추석 이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그 실제로 그 보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선거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선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의 그 모멘텀으로서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그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자유한국당의 최소한의 어떤 그 이 변화, 뭐 혁신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변화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혁신위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 조치를 갖다가 그 권고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이제 10월 중순경에 어쨌든 그걸 실행하겠다 했는데 그 10월 중순이란 게 10월 16일이 바로 1심 만기일이다. 박 전 대통령의. 그래서 그 1심 선고 본래 친박 쪽에서 계속 요구했던 게 1심 선고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해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대요. 이게 그런데 그 부분들이 혁신위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으니까 이 지난번에 발표를 했던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자유한국당이 파고를 제대로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뭔가 변화했다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 통합파들한테 바른정당한테 명분을 주고 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상당히 그 중요한 시점이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뭐 그때쯤 그러니까 1심 선고와 함께 정치적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도 그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추석 이후에 어떤 이 10월 중순경에 그 보수당 양당의 어떤 이 이후에 어떤 그 자기들의 그 할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어떤 결정과 또 진행이 될 것이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자칫하면은 그 어쨌든 기존의 그 친박과 또 지금 홍준표의 어떤 이런 이 지금 지도부랑 어떤 전면전이 그 되어져 가지고 보수 통합은커녕 자유한국당도 이렇게 좀 이 또다시 깨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 좀 빅뱅의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 보수 정당으로서는 또 한편으로 그 과정이 또 필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여간에 그 이 보수 정당으로서는 또 전체적인 이 국회나 이 국정 운영하고는 별개로 자기들의 어떤 운명을 건 좀 한판 승부가 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고. 상당히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 보수 두 야당 같은 경우 지금 바른정당에는 분명히 보수 통합을 원하는 입장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엊그제 뭐 국민의당하고의 그 정책연대 모임 이게 뭐 만들어졌지만은 이게 이제 바른정당 안에서는 국민의당하고의 그 연대를 희망하고 있는 인물들에 비해 가지고는 오히려 자유한국당하고의 그 통합이 길이라는 생각들이 수적으로 뭐 더 많은 거로 이제 파악이 되고 그렇게 보면은 바른정당이 특별히 국민의당하고 당대당 통합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이고 결국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그런 시점이 되면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의 보수 대통합 쪽으로 상당히 좀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좀 크다 수적으로 그런 판단이 들고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또 이제 마찬가지인 게 바른정당하고의 그 통합이나 선거 연대나 통합을 원하는 쪽도 있지만은 또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그거에 또 이제 거부감을 이제 드러내는 또 경우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하고의 그 선거 연대까지 단계 논의까지 간다고 했을 때 또 내부적으로 상당히 갈등이 빚어지거나 쪼개질 가능성도 또 있어 보이고 이래가지고 이게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뭐 힘이 모아지거나 하는 이런 형태의 그 개편으로 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환경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아마 좀 상당히 결국은 또 이렇게 좀 쪼개지는 다시 또 세포 분열이 된다고 할까? 좀 이합 집산이 또 다시 일어나는 수준의 아마 그런 변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 아닌가 이제 판단이 됩니다. 야당 내부에 지금 불안정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봐요. 지금 문 정권이 지금 제가 볼 땐 테크닉은 상당히 있어요. 이 사정을 하는 테크닉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정권들이 사정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오게 되면 야당의 상당한 부분이 무너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야당 내부에 지금 대표들이 지금 굉장히 취약했잖아요. 홍 대표도 그렇고 이해운 대표도 지금 법적인 부분에서 취약한데 결국 국민의당 저 바른정당은 무너졌고 홍 대표는 버티면서 자기가 취약하기 때문에 또 친박을 제거하자는데 친박들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지금처럼 조용히 있지는 않겠지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아마 참 난 이해가 안 가는데 1심을 끝나고 결과를 보고 아마 정치적인 대응을 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정치적인 대응을 하려면 지금 엎어야죠.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1심에서 이제 정치적인 대응을 하면서 엎으면 1심 결과 보고 그러면 이제 이 친박 비박 싸움이 또 자유한국당에서 세게 일어나서 아마 이 지자체 선거 전에 혈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야당의 이 혼란들이 사실상 지금 안보로 해서 야당이 단결을 해서 하면 문정권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야당 스스로의 자중지단과 내부의 문제들이 문정권을 상당히 도와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래 봅니다. 저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에 이제 지자체 선거 전에 개헌 문제라든가 또 개헌하고 맞물려 있는 그 선거구제 개편, 정치개혁 관련 입법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되고 방향을 잡아가야 될 건데 지금 뭐 다른 현안들이나 문제들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춰져 갖고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올 10월 11일 넘어가면
어차피 이 문제들이 좀 그 논의가 되고 진행이 돼야 될 건데 좀 이번 기회에 어쨌든 좀 그 정치 개혁도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연동형 비례대표 제 도입이라든가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되면서 그러면서 개헌으로 가야지. 덜렁 내년에 그 개헌안만 가지고 가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들 전망을 하시는지 그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를 하죠. 예, 뭐 제가 김관영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그 개헌특위 간사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기존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회에서 개헌은 지난 18대 19대 다 그 국회의장 직속으로 해서 개헌 자문위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안 들어갔다가 그 정리가 된 바 있고, 그리고 지난 이 연도와 올 초에도 이렇게 국회 개헌특위 20대 국회에서도 개헌특위 차원에서도 여러 논의들이 그 분과회를 통해서 진행이 돼서 일정 정도는 그 수렴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 여당 그 민주당의 어떤 입장은 좀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개헌특위 주최로 개헌 국민 대토론회가 전국적으로 잇따라 열리고 이제 지금 있는데, 이 기본권이라든지 지방분권 부분들은 거의 다 이 합의가 어느 정도 수렴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권력구조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 어쨌든 큰 틀에서 대통령 권한을 좀 분산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서로 동의하지만 그 이 권력구조 자체가 뭐 의원내각제는 뭐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그 야당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 직선 의회 총리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원 집정부제 혼합형의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야당 갖고 있는 것 같고, 이 여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당론으로 제시된 바 없지만 대체로 대통령 이하 생각들이 어쨌든 대통령제 4년 중임 속에서의 그 대통령 뭐 감사원장이라든지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가지고서 권한을 좀 내려놓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대통령 권한 분산 차원에서 그런 정도의 가지고서 협상, 이것이 어떤 결론을 낼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뭐 야당에서는 지난번에 100일 기자 간담회 때 합의가 안 되면은 정부안을 내겠다고 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럼 정부안은 먼저 좀 내놔봐라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마지막으로 선거구제 개편과 연동형 비례대표 이 부분에서 국민의당 차원에서는 지방선거에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어떤 연동형 비례대표는 다당제에서는 필수적인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자기들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어쨌든 지방선거에 그 선거제 이 개편 차원에서 반드시 그걸 간철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개헌 세력들을 믿고 의원직을 날린 사람이 김종인 대표 아닙니까? 제가 볼 때 한국의 개헌 세력은 솔직히 말하면 심심할 때마다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이 한담을 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개헌이라는 것은 문재인 현 정권이 코너에 몰려서 개헌으로 돌파하겠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변수가 되지 못할 거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그때 한다고 이야기를 공언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개헌 관련 좀 말씀드릴게요. 뭐 이 개헌 아까 김능구 대표가 기본권과 지방분권 관련된 되게 합의가 되는 것 같아 있었는데, 이것도 포함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특히 기본권의 경우에는 기본권의 향상과 이걸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본권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은 기본권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 저는 늘 개헌 관련해서 기본권이 제시됐던 경우는 한편으로는 정말 근원적으로 뭔가 체제를 바꿔보자는 의미도 있지만은 되게 개헌이 소극적인 쪽에서 했던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방 분권의 경우도 사실상 입법 기능을 자치단체 주자라는 정도 혹시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특별하게 개헌을 통해서 지방 분권을 강화할 요소가 얼마나 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방 분권 강화자는 개헌 토론도 제가 가보기도 했습니다만은
대개 헌법 체제에서 지방 분권의 문제는 연방제 체제일 경우 이것을 조절하는 차원에서의 되게 나오는 것인데 우리의 체제에서 지방 분권 헌법 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요. 아까 결국은 대통령이 결정해야 된다라고 중요한 거다. 결정적인 변수라는 것인데 공감합니다. 그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개헌에 아주 소극적이다. 아까 감사원의 뭐 국회 뭐 소속을 한다든가 바뀌는 것 등의 문제는 사실상 지난번에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지 않는 방향에서의 뭔가 분권의 과제가 제기되니까 그 약간의 대안 내지 편법으로 나왔던 아니다. 그래서 약속은 하고 있지만 가장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아까 김동구 대표가 얘기한 방향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양식으로 사실상 잠정적인 결론 보고서를 냈죠. 그런데 정착제를 포함해서 그동안에 개헌은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것이 더 쉬운 우선적인 과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막상 또 지금 이제 일정이 다다르고 보니까 개헌 못지않게 선거구제 개편도 어려워진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현역 의원들의 자리 관련돼 있고요. 그래서 소선거구제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정수 어떻게 늘린 문제라든가 자기 지역구 문제가 관련돼 있어갖고 간단치 않아 보이고요. 더구나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한 쪽에서는 자기들 지역구에서 현역 프리미엄 살리려고 중선거구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라든가 또 민주당 쪽에서는 전적으로 지금 독일형을 선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일형을 선호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조정하기 쉽지 않아서 저는 그래서 개헌 못지않게 선거구제 개편도 중요한 지금 논란이 과제가 돼 있는 거라는 것인데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이런 문제가 본격화되려면은 안에 하고 들어오려고. 다른 쟁점이라든가 정책 사안들이 조금 서로 뭔가 타협을 보고 정리가 돼야 될 것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지난 4개월 동안에 모든 사안들이 정리가 안 되고 충돌이 되고 있다. 그 점에서는 또 이 문제까지 끼워서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여러 환경들이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정리하기에는 좋지 않은 환경 같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해야 돼? 내는 거 아니고. 마지막이라니까. 라스트. 뭐 선거구제 개편하고 개헌은 뭐 이미 뭐 대선 이전부터 다 뭐 합의된 상황이니까 기정사실화된 거니까 그거는 뭐 누구도 뭐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굳이 피할 이유도 없는 거로 보이고 또 문재인 정부도 뭐 그 100대 과제 거기서도 뭐 개헌 얘기도 다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이제 나왔고 그러니까 아마 논의가 될 거 적극적으로 논의는 이제 될 거로 봅니다. 특히 아마 그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거구제 개편하고 이 개헌 논의 어떻게 되냐가 자기들의 어떤 그 사활을 거는 사안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넘어가게 되지는 않을 거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 적극적인 이제 그 공론화 과정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아마 그 과정에서 좀 지난부 촛불로 미완으로 이제 끝났던 좀 그 정치 그리고 사회 국가 전반에 관한 어떤 개혁의 과제 이런 게 좀 제대로 좀 담겨지기를 좀 바랍니다. 예, 뭐 전번에 저도 그 어느 지자체장 인터뷰를 하니까 그 개헌을 제대로 하는 것이 그 지금 작년에 우리가 했던 촛불 그걸 완성시키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개헌 문제도 이게 그 하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잘하고 제대로 해야 될 그 문제인데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조금 아쉬운 거는 국회가 그 뭐 대국민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참여의 범위나 또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고 어떤 그걸 적극적으로 어떤 그걸 반영시키고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개헌 논의나 선거구제 개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국민적 참여하에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